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2주차 2강입니다. 비대면 수업 동영상이에요. 자, 우리 오이디푸스 가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본의 아니게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살다가 본인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 눈을 찌르고 고국 테바이를 떠나서 유랑의 길에 오르다가 콜로노스 아테네 근교에서 생을 마쳤다까지 얘기했고요. 그 마치는 부분에서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들들에게 분노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오이디푸스가 망명을 하게 됐을 때 말리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쫓겨나는데 추방당하는데 그걸 추방을 억제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 대신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저주를 했고 서로 싸우다 죽어라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저주에 따라서 그 아들 둘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게 바로 1차 테바이 전쟁입니다. 테바이 전쟁 1차, 2차에 걸쳐서 있어요. 자, 아들이었던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에는 장자가 큰 아들이 권력을 물려받는다는 그런 뭐 풍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권력 다툼이 늘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서 있었죠? 이게 아트레우스 가문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서로 1년씩 순환 통치하기라고 합의를 봤는데 에테오클레스가 먼저 통치를 하면서 권력을 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폴리네이케스가 아르고스로 가서 그 아르고스의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고서 아르고스 왕이 그 사연을 듣고 원한을 풀어주기로 하고 군사를 제고하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르고스 왕이었던 아드라스토스인데 아르고스 왕은 하루는 이제 왕궁에 있으려니까 사자 가죽을 쓴 폴리네이케스하고 칼리돈의 멧돼지 가죽을 쓴 칼리돈의 튀데우스가 그 궁정 앞에 있는 잠자리를 놓고서 서로 싸우는 장면을 보고서는 그 전에 신탁을 받아둔 게 있던 거죠. 딸들을 사자와 멧돼지에게 묶으라라는 신탁이 있어서 그 신탁을 떠올리고 사익감들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폴리네이케스야 뭐 그렇다고 치고 이 지금 칼리돈의 튀데우스가 왜 멧돼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을 얘기한 적 있죠. 오이네우스 왕이 이 칼리돈의 왕인데 사실은 이제 포도 수확이라고 해서 오이네우스하고 오이노스라는 포도라는 말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 수확을 마치고 신들에게 감사 제사를 지냈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빼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이야 뭐 사냥의 여신이고 뭐 그러니까 농사랑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빼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농사라는 건 요즘도 이제 우리가 그 강원도나 이런 데서 뭐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뭐 훼손하고 뭐 다 파먹고 뭐 그런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만 또 새들도 와서 뜯어먹고 근데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농사라는 거는 야생의 영역의 일부를 헐어내서 그걸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보면 농사를 지으면 짐승들의 여주인에게 감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21세기 특히 이제 환경 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걸 잘 보여주는. 우리는 세상을 빌려 쓰고 있다라는 내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런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여주인에게 감사를 올리지 않아서 멧돼지를 보내서 농작물을 파괴하고 사람과 가축을 해쳤다라는 얘기죠. 아르테미스 여신이 깐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티데우스 얘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항아리에다가 이스메네 옆에 있는 여인은 이스메네고 티데우스가 그 테바의 1차 전쟁 때 그 성벽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스메네가 자기 애인지랑 청 밖에서 미래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뛰어들어가서 죽인 거죠. 그래서 뭐 자기는 뭐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 오빠가 누구다라고 하지만 이 티데우스는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라서 이 이스면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건 기원전 560년 작품이에요. 이스면에가 누군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잖아요. 이제 아들 둘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고, 딸 중에 하나가 누구죠? 안티고네고, 아버지를 보필해서 방랑을 떠났던 안티고네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돌아왔어요. 이스면에는 그 밑에 동생이었던 거죠. 이스면은 좀 온건한 스타일이고, 이게 여기서부터 봐야겠군요. 이거 지금 이게 오이네우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병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기원전 500년 그림. 이게 오이네우스 왕이 또 신화랑 다른 연관이 있는 것은 그 네이아니라 그 헤라클레스의 부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화병인데 화병의 반대면에는 데이아네이라와 그 데이아네이라를 겁탈하려고 했던 켄타우로스 네소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따 다시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제 다른 신들에게 제의를 지내고 있는 오이네우스를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딱 봐도 이렇게 동판화 사파로 들어간 것 같죠. 1731년 작품인데 베르나르드 피카르트, 제목이 이제 오이네우스가 아르테미스 여신 제사를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뭐 이런 말, 니글레츠. 아르테미스 여신 위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 이제 아까 그 화병의 뒤편, 이게 네소스이고 헤라클레스의 화살이 꽂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나중에 헤라클레스 얘기할 때 다시 또 자세하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이제 그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서는 유명한 사건이 아틀란테와 멜레아그로스 얘기입니다. 아틀란테는 그 그리스 신화에 드물게 나타난 여장부, 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여자 영웅, 싸움 잘하는 여자 영웅으로 나와요. 아틀란테는. 그래서 이 멧돼지 사냥을 위해서 뭐 여러 그 영웅들이 뭐 있습니다. 테세우스도 여기 있었다는 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멧돼지를 잡기, 그러니까 멧돼지가 그 가죽이 두꺼워서 뭐 창칼이 잘 안 들어가고 뭐 그랬던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 일단 아틀란테가 첫 부상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멜레아그로스가 결정타를 가해서 이 멧돼지를 잡았는데, 멜레아그로스가 아틀란테를 사랑했어요. 물론 이제 아틀란테와 결합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애정의 표시로 머리와 가죽, 그 멧돼지 머리와 가죽을 아틀란테에게 줬고, 그러자 이제 그 멜레아그로스의 외삼촌들이 가장 공헌을 많이 세운 결정타를 먹인 멜레아그로스가 멧돼지를 가져야 되고, 정 본인이 안 갖겠다면 이 멜레아그로스와 가까운 친족인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친족이 갖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자 이 멜레아그로스가 발끈해서 외삼촌들을 살해합니다. 그러자 이제 고향의 그 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엄마 알타이아가 결국 자기 남 형제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멜레아그로스가 태어날 때 영웅이니까 운명의 여신이 와서 장작을 보여주면서 이 장작이 다 타면 아이가 죽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장작이 무사하면 아이가 불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예언을 들었던 장작을 고이 모셔뒀다가 화가 나서 장작을 태워서 멜레아그로스가 죽게 되고요. 결국은 어머니 나중에 자기가 한 짓을 깨닫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고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신화의 용어로서 외부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외부에, 우리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바깥에 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설정, 이걸 외부 영혼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이 티데우스는 그래서 멜라그로스의 형제이고요. 네이아네이라의 오라비죠, 결국은. 근데 이제 친족을 죽인 죄를 짓고 아르고스 거기서 칼리돈에서 아르고스로 망명을 온 처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고스의 왕인 아드라스토스는 이 둘을 사위로 맡고 우선 폴리네이케스의 사정을 듣고서 먼저 폴리네이케스 쪽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웅들을 모아서 테바이로 쳐들어갑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 사건에서 좀 독특한 사건, 중요한 사건, 이게 암피아라오스라는 그러니까 예언자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인들은 예언을 굉장히 신뢰하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미신이지만 그리스인들은 뭐 전쟁을 하거나 큰 일을 벌일 때 반드시 예언가로부터 길조가 있는지 흉조가 있는지를 따지고 또는 뭐 델피에 가서 신탁을 받고 이렇거든요. 근데 암피아라우스 예언자니까 원정이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이 원정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드라소스와 사동간이에요. 그래서 아드라소스는 원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테베가 아니고 그죠 테베의 건국자가 카드모스잖아요. 카드모스와 결혼한 사람이 신이 존재가 아레스의 딸 하르모니아고 그 하르모니아가 결혼할 때 목걸이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헤파이스토스가 선물한 건데 그걸 집안의 가보로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목걸이를 폴리네이케스의 부인인 에리필레에게 뇌물로 준 겁니다. 당신 남편을 참가시켜라. 근데 또 한편 사연이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폴리네이케스가 아드라스토스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드라스토스와 이 암피아라우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에리필레가 그 분쟁을 해소시켜줬고 그러면서 이제 누이라고 그러고 아드라스토스의 누이.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에리필레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뭐 이런 이제 맹약을 맺었던 거죠. 그래서 에리필레가 그 목걸이 뇌물에 반해서 자기 남편 보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에리필레가 결혼한 사연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유명한 그림 멋있네. 화질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실감나네요. 멧돼지가 여기 막 살결이 막 보이는 것 같아. 예. 이 칼리도는 멧돼지 사냥이고 바로 이 영웅이 멜레그로스겠죠 당연히. 여기 보시면 뒤에 여인이 활을 들고 한쪽 손에 활을 들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화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화살은 날아가서 이 멧돼지에게 박힌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창으로 멜레그로스가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장면이죠. 여러 영웅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굉장히 박진감 있는 그림이네요. 진짜 크게 보니까 멋있어. 말 엉덩이 보이죠? 루벤스 그림입니다. 이제 좀 익숙해질 것도 같죠? 루벤스가 1611년에서 12년 사이 작품. 요거는 여기 아틀란타이고 이쪽은 펠레우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예전에 펠리아스라는 왕의 장례식 경기에 나가서 둘이 맞붙어서 레슬링 시합을 했던 적이 있는 거죠. 이건 남녀 대결은 좀 치사한데 그죠? 근데 이게 상이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나? 여기 있네. 상이 이제 그 칼리돈의 멧돼지 머리, 뭐 이쪽 코, 그죠? 귀 이렇게 그렇게 걸려 있었다는 거죠. 자, 요거 장면은 아틀란타 멜레아그로스가 태어나는 장면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요 원화는 이제 찰스 르 브린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고 그거를 동판화로 새긴 거죠. 여기 해산한 그 엄마가 보이고 그죠? 여기 뭐 예언의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고 여기는 그 장작을 태우는 장면.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같이 한 화면에 담긴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많죠. 그러니까 영화를 대신하는 기법인 거죠. 영화 나오기 전에. 요 이제 뇌물을 받고 있는 에르필레입니다. 폴리데오키스가 이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를 뇌물로 주고 있는 장면. 이거는 기원전 450년에 440년 사이 작품. 자, 결국 이 테바의 원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드라스토스, 그 아르고스의 왕도 같이 참가했는데 아드라스토스를 제외한 모든 영웅이 죽습니다. 아드라스토스가 이제 살을 수 있었던 건 아드라스토스의 말이 아레이온이라는 명마였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던 건데 포세이돈 사에서 나온 말이죠. 그 페가소스하고 더불어서 또 한 말이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의 말입니다. 아킬레우스의 말은 말도 할 줄 알아. 우리말은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그런 몇 가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신화적으로 보면 영웅 시대 사람들이 왜 그 우리가 헤시오도스 얘기할 때 그리스인들이 전통적으로 시대를 구별하는 그 방식이 있었다. 황금 시대, 은혜 시대, 청동 시대, 영웅 시대, 철의 시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영웅 시대 사람들이 죽은 전쟁 중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트로이 전쟁인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는데 뭐 좀 약간 뻥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나왔던 영웅 중에 그 테베를 공격하는 7명의 영웅들이라는 비극 작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테베의 성문이 7개에서 7군데로 군사를 나눠서 쳐들어갔고 그 각 군사들의 선봉장들이 영웅들인데 몇 명 영웅들이 유명하죠. 하나는 카파네오스. 막 성을 쳐들어 올라가면서 제우스도 자신을 못 막는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올라가다가 벼락 맞아 죽습니다. 여기 이제 신을 욕보이는 오만한 불경한 자의 표상으로 나중에 이제 단테 신곡에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티데우스 그때도 얘기했죠. 그 굉장히 거친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티데우스는 멜라니포스라는 상대 장수. 그러니까 7 장수들이 성벽으로 쳐들어갔으니까 그 방어하는 쪽에도 다 영웅들이 배치하고 있었던 거죠. 멜라니포스 저건 이제 원래 검은 말이라는 흑마라는 뜻인데 멜라니포스 멜라니페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신화상으로 아마존 여사 아마존의 여자예요. 멜라니포스에게 치명상을 입어서 이제 아테네가 이 튀데우스를 총애해서 아테네가 살리려고 불사약을 들고 막 가는데 이 튀데우스가 그 거기서 이제 일어서서 멜라니포스를 붙잡아서는 죽이고 멜라니포스의 고를 파먹은 식인종이죠. 너무 끔찍한 야만적인 짓을 한 거 보고서 불사약을 취소시켰다. 그래서 티데우스가 뭐 가사자를 면치 못했다는 얘기죠. 암피아라스는 뭐 죽었다고 그냥 묘하긴 한데 적에게 죽기 직전에 제우스가 갑자기 땅을 갈라서 마차와 함께 땅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게 하데스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하 세계. 그래서 이제 영험한 장소가 돼서 이 자리에 암피아라이온이라는 신탁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테베 근처에 있다는 얘기겠죠. 뭐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이 형제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서로 싸우다가 서로 찔러서 같이 죽습니다. 아버지의 예언대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디서 내가 따온 건데 위에 누가 세븐 어게인스트 테베라는 멋있는 제목을 붙여서 여기 이제 테베를 쳐들어간 영웅들이 이제 6명만 보이네. 여기는 화병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470년, 460년 사이에 제작된 화병. 이제 뭐 기원전이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이게 바로 아까 그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죽었던 그 영웅을 그린 장면입니다. 사다리를 놓고 뭐 나무로 된 성 위를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이죠. 요거는 기원전 340년
나오는 이것도 이제 화병에 그린 그림이에요. 저 위에 있는 게 크레온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누가 크레온일까? 이쪽이 크레온일까?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의 부인. 예. 네, 오빠인지 뭐 동생인지 알 수 없으나 나중에 이제 테바이의 왕권을 차지하는 인물이 됩니다. 누구죠? 이오카스테 남형제. 이것도 확대되니까 뭐 멋있죠, 그림이? 카파네우스입니다. 앞에 저 화병에 있는 그림도 카파네우스고, 이 화가는 지로데 트리오손, 지로데 트리오손, 1767년에서 1824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네요. 광기 어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얼굴을 크게 클로즈업 해갖고. 이거는 윌리엄 브레이크, 우리 자주 나오는 영국의 판화가였던 윌리엄 브레이크의 작품인데 단테 신곡에 등장하는 카파네우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여기 만화에도 나오는 지지직 번개 표시. 그래서 그 지옥에서 끊임없이 번개를 맞고 있는 카파네우스 모습을 형상한 거고요. 이건 아까 이제 그 튀데우스, 고를 파먹는 튀데우스 이 장면을 여기다 끔찍하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기법도 좀 그렇고 좀 독특한데, 이게 테라코타, 이게 진흙을 빚어서 이걸 구운 방식의 작품이고 부조. 이게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이 작품이 에트루스칸이라는 에트루리아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작품인 거예요. 에트루리아는 그 로마가 한참 세력을 키우던 시절에 이탈리아에 자리 잡고 있던 또 다른 민족입니다. 근데 이쪽이 에트루리아인들이 그리스 문화에 많이 경도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화 얘기들도 다 그런 거죠. 아마 이제 식민 도시와 연결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로마에 병합되긴 하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에트루리아 전도 했습니다. 에트루리아 문화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했던 그 경우에 그때 뭐 사람이 꽤 많이 갔었다고, 나는 못 갔는데 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 이게 아라이온, 암피아라이온이라는 그 성소, 신탁소입니다. 오로포스라는 곳에 있답니다. 오로포스. 요거는 두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니케스가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쪽과 이쪽과 이쪽인가요? 그런 것 같죠? 아니면 이쪽 같은, 왜냐면 저쪽에서 지금 창을 던지는 모습, 이쪽에도 창을 던지는 모습이 있어서 멀리서 서로 창을 던져서 죽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에트루리아에서 발견된 거네요. 에트루스칸 시너리. 이게 이제 관 앞에 부조로 조각된 거예요. 기원전 2세기 작품. 전체 관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 뚜껑 옆에 이제 조각을 해놓은 거. 자, 테바이 전쟁 이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오이디푸스도 망명해서 가서 죽고, 오이디푸스 아들들도 서로 찔러서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오카스테 형제인 크레온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데이케스가 이방의 군대를 끌고 와서 모국을 친 거 아니에요. 그래 반역자라고 해서 침략자였던 폴리데이케스를
장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인들의 풍습상 장사를 못 지내면 그 영혼이 이승을 하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라고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하데스로 가지 못한다. 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유족들이 탄원을 해서 테세우스가 엉뚱하게 몰고 와서 군사를 몰고 와서 해결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에우리피데스에 탄원하는 여인들, 탄원하는 여인들이 바로 이제 테세우스에게 탄원하는 거겠죠. 그 버전은 여기에 있고요. 다른 버전, 그러니까 소포클레스의 작품인 안티고네에서는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지키게 해요. 누가 와서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못 지내게 거기다 보초를 세워서 못하게 하니까 안티고네, 그러니까 여자 자매죠. 그러니까 여자 형제 안티고네가 몰래 장례를 밤에 가서 몰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자 크레온이 분노하여 동굴 무덤에 가다 버립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이제 그 분에 못 이겨서겠지. 아무래도 안티고네가 자살을 하고, 그러자 안티고네 약혼자였던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이 따라 죽고, 이제 뭐 크레온을 철저하게 이제 파멸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크레온의 아내도 그 것을 보고 또 목숨을 끊고 크레온 혼자 남는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소포클레스 안티고네가. 이 소포클레스 안티고네는 탄원한 여인들보다 훨씬 더 유명한 작품이고, 특히 이제 그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 안티고네를 분석하면서 어떤 친족의 어떤 천륜이죠. 친족의 장사를 지내야 하는 어떤 풍습과 국법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써 굉장히 이작 더 유명해진 작품이고, 오늘날에도 여러 차례 또 때로는 이제 페미니즘 쪽에서 논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안티고네가 비극에 나오는 영웅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싸움을 잘해서 영웅이 아니라 그 비극의 영웅 주인공들은 이렇게 어떤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웅인 거죠, 안티고네. 그리고 나서 이제 테바의 1차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2차 전쟁이 바로 이제 에피고노이, 후손이라는 뜻인데, 후손들. 테바의 원정의 영웅들의 그 자식들이 다시 테바의 정벌에 나서서 성공하는데, 디오메데스니 스테넬로스 등 이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게 된 거죠. 한편 이 암피아라우스의 아들이었던 알크마이온이 있는데, 아버지를 전쟁터로 보낸 엄마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에르필레를 그래서 살해하게 돼요. 또 다른 일설에는 이 에르필레가 목걸이로 모자라서 하르모니아의 드레스를 받고 아들도 전쟁으로 보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살해를 좀 더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바로 아가멤논 집안의 얘기였었는데, 아가멤논의 아들 얘기가 이제 또 뒤에 나올 텐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태는 가서, 그러니까 존속살해잖아요. 그래서 존속살해는 복수의 여신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얘기를 달리하면 미쳐버린 거죠. 복수의 여신들이 환영이 보이고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하고 이러니까 광기에 빠져서 방랑하다가 뭐 다른 곳에 가서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아내였던 그 아내가 그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해서 전처에게 돌아와서 거짓말로 뭐 이걸 내가 가져가야만 뭐 광기의 저주에서 풀린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다가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르모니아 목걸이 같은 신들의 선물은 좋은 일로 끝나지 않는다. 뭔가 사달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자, 이게 이제 안티고네가 오빠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으나 시신을 수습하고 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세바스티안 노블린 세바스티안 노블린의 작품이고 1825년입니다. 이거는
헨리 피셀리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이 헨리 피셀리 작품이 늘 이런 식이에요. 어두운데 이게 뭐 한두 명의 인물이 이렇게 빛에 의해서 흐릿한 빛에 의해서 조명받고,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누구죠? 다나에 페르세우스 같은데, 그죠? 페르세우스의 어머니가 애를 갖게 되니까 그 페르세우 아이와 다나엘을 같이 상자에 넣어서 보내버리죠. 그래서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에 도착한 그 동굴 밑에서 이렇게 피곤해 지쳐 있는 모습을 그렸던 그림. 그 그림도 헨리 피세일리였을 거예요. 악몽 같은 거 많이 그리는 화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뒤에 저 문명의 여신의 모습일 것 같고, 이게 살해당한 모습입니다. 에리필레. 이 작품, 네. 1821년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오이디푸스 가문, 그러니까 카드모스로부터 시작해서 에테오클레스와 누구죠? 폴리네이케스까지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가문의 어떤 비극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가문이 이제 아가멤논 가문이라서 약간 짧지만 평소 우리 것보다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